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옵션 만기일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서 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옵션 만기일 무난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왜 그런 이슈부터 종목까지 저희 위원님과 오늘도 진단을 해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우리들의 영원한 국민서울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좀 진단을 해볼 텐데 그새 좀 날이 풀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는데 별로 춥진 않더라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평이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일단 지수 조정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무난했다, 편안했다, 걱정에 비해서 괜찮았다.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증시를 좀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난했던 옵션 만기일의 주인공은 외인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언제까지 또는 이 매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포인트를 잡을 때 먼저 오전장부터 선물 시장을 먼저 좀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의 수급 동향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의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8일부터 선물 시장에서 외인이 줄곧 매도세를 연이어서 이어갑니다. 11거래일 동안 매도를 지속했는데 이 선물 시장이 매도가 이어지다 보면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은 지수가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폭등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유래된 이야기가 강아지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외도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지속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 증시, 현물 시장의 기관 자금들은 어쩔 수 없이 현물과 선물의 왜곡 현상 때문에 비자발적 매도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선물을 꾸준히 매도하는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관들의 매도도 여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부터 선물 시장의 외인 수급이 어떤가를 딱 봤을 때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시작부터 상승하던 그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확인이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를 보니 외인들은 2시 30분을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도 완연한 수급, 매수세로 돌아섰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시 30분을 기점으로 완연하게 상승, 매수의 주체로 딱 들어와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다행이다. 오늘 이 선물 시장의 외인 수급이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만 좀 관전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보았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결국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도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수세인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현물,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수급이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지 결국엔 제가 봤을 때에는 기관들도 수급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네. 그 기관들의 수급이 왜 안 돌아와 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코너에서 차차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체크가 특히나 중요한 날이었을 것 같은데 기관은 오늘 기관만 해도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많은 양의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슈와 종목 이야기를 통해서 해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줄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데이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갤럭시 21이죠. 오늘 자정에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전작인 20와 다르게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과 LG의 소송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베꼈다고 지금 안달인데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휴대폰과 관련된 이슈네요. 삼성전자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갤럭시 21을 오늘 밤 자정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휴대폰과 관련된 뭐 스펙이라든지 전작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디자인도 이미 유출이 다 되어 있고 한 상황이라서 일단 21을 지금 출시를 하려고 아이폰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고 불꽃 공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챙겨가야 될까요, 위원님? 네, 이미 지난해 연말 강연회뿐만 아니라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코너마다 올해 챙겨보셔야 하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때를 조금 기다리는 전략을 지난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스마트폰 시장이 완연하게 성장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시장, 그리고 OLED 이후에 폴더블 폰까지도 조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애플의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으로 한번 카메라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1이 이제 오늘 밤 자정에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은 아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스펙들은 이미 찾아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유망한가? 그러면 나는 어떤 기업을 어떠한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들어가는 뭐 모듈 이런 것들 부족하다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1뿐만 아니라 애플에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고 있고요. OLED 역시 휴대폰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가, 재료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폰 이야기가 나올 때의 카메라 모듈,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해서 왁자지껄 시끌벅걸 할 때 과연 매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하고 결국엔 한번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투기가 아니고 매수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수익을 누리는 그런 것이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갤럭시 S21도 마찬가지로 때를 조금 기다리고 추세 하단부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으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도 갤럭시 S21에 디지타이저 단독 공급 소식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큰 시세를 오기는 왔는데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 또는
이러한 추세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에도 이 추세 하단부에서 맞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시겠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 추세 바닥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이 추세 하단부를 터치하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10,000원 또는 12,000원 언저리에 있던 주식이 20,000원 가까운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시세 그리고 차트상 바닥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관들의 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익 실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워낙 유명하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저렴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PER을 더 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세를 놓고 추세가 최저 바닥 추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급등을 한 자리는 다시 한번 이 중기 추세선이 추세 바닥으로 다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로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를 터치할 수 있는 그때를 한번 기다리셔서 너무 급하게 모든 종목들을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OLED 소재를 갤럭시 S21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 대장주이기도 하면서 현재 큰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100% 이상의 시장 성장성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산업을 보셔야 되고 네. 산업을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기업을 고르실 때에도 추세 바닥인가를 한번 살피시고 그리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및 매출액이 늘어나는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늘어나는 추정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으로 비롯해서 OLED 패널과 장비 그리고 폴더블 폰에 이르기까지 한번 스마트폰 시장은 커지는 게 분명하다라는 전제를 딱 깔아놨으니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찾고 그리고 추세 하단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은 좀 바라보시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갤럭시 21 출시 소식과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드린 것 같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산업을 먼저 고르고 기업을 그다음 보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적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갤럭시 21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봐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폴더블 관련주들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들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카메라 특히나 많은 카메라 개수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바로 전작인 20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 20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떤 거 쓰고 계시죠? 저도 S20를 쓰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21에 이제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느냐, 몇 개나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시끌벅적할 때는 살짝 벗어났다가 네.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도 폴디드 줌 카메라가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한번 집중이 됐던 턴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집중이 됐던 턴이기 때문에 차트를 열어놓고 보셨을 때 너무 시세가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다렸다 가시는 게 맞고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 동일한 업종과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은 꼭 고정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결국엔 다른 섹터도 상승을 할 텐데 지금 굳이 상승이 나와 있는 섹터를 고점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수많은 기업들 중에 바닥에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사놓고 그 기업 수익 실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난다면 다시 이 카메라 모듈이나 스마트폰 관련된
방금 전까지 봤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차익 실현 매도에 의해서 또는 변곡점이나 마디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나 이제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살짝 자리를 피했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갤럭시 2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갈 거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통신사 관련해서 또 앞으로 많은 통신사가 5G 관련해서 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이 이렇게 또 새롭게 출시가 되면 통신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어떤가요, 위원님? 네, 대표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리고 KT 그리고 LG U+도 마찬가지로 통신 업종에서의 수익이 이제는 결국 시장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과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에 쓰고 있던 요금제들 011이라는 번호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010으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LTE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이제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했을 때에는 5G 요금제만을 쓸게끔 요금제 책정이나 판매 상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G 가입자 유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기존의 LTE, 3G, 4G를 쓰던 가입자들이 얼마만큼 5G로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엔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그렇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고 뭐 통신 상품이나 그리고 뭐 서비스의 품질도 뭐 대동소이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평가이고 네. 알뜰폰 업체들의 조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통신사, 통신 업종들도 휴대폰 하나만이 아닌 그 이외의 부가 서비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런 쪽으로의 뭔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성장률에서 작년 20년도 총 영업이익 추정치는 플러스 15%, 그리고 올해도 플러스 12%, 내년에도 11%, 이렇게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마이너스 성장률, 20년도에 플러스 6%, 21년도에 11%, 22년도에도 11%. LG U+입니다. LG U+는 전년도 마이너스 7% 성장률에서 통신 가입자뿐만 아니라 뭐 IPTV 관련된 부분으로 활발히 광고 및 가입자 유치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죠. 20년도 총 영업이익 증가율이 33%에 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죠. 21년도 총 추정치가 9%, 22년도가 14%.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신 이후에 주가가 아무리 안 간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들어오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멘텀 플러스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갤럭시 신작 이제 출시를 앞두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통신사 대표 3사까지도 위원님께서 주가 흐름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식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 솔루션이 붙었습니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서로가 네가 나를 베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베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특허 무효 심판이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과연 어떤 회사한테 더 이득일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고 한다면 네. 미국에서도 많은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결국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마무리해라. 왜냐하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결국엔 해외 법인과 해외 현지 공장들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여기서 뭔가 어느 한쪽에 결론으로 일방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수조 원을 들여서 해외 현지 공장 같은 경우에 운영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인 제재보다는 일부분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쌍방이 서로 소송을 낸 부분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입니다. 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소송은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쌍방이 서로 소송을 낸 거는 특허 침해 소송이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에다가 제기한 소송이 결국엔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제기한 소송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고 이번에 뉴스로 나온 SK 이노베이션의 이 소송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결정을 거부하는 결국엔 기각이라는 법원의 용어를 써서 조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종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 항소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고의 상태로 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재판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서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조금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전망이 우세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역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좀 큰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네. 물적 분할 이슈 때 있었다라는 거죠.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 이슈 때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기업이 아무리 좋고 성장하는 2차 전지 섹터라 한들 마디가 있고 변곡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이슈 때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 때 내가 보건대 LG 화학은 더 상승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이후에 결국엔 연결 이익으로 기업의 재무 상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승할 준비,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결론이 나아졌다면 네. 이 물적 분할 이슈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야 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현재 큰 상승이 나왔어요. 15만 원 언저리에 있던 주가가 30만 원을 훌쩍 넘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오늘 이 특허 침해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 더 재차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뭔가 더 아예 지하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보다는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그리고 이 기업이 해외에서도 공장을 늘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재차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상승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추세를 써나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오히려 새로운 추세의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변곡점마다 우리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때인가 그것을 조금 구분하면 좋은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예를 들자면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기아차의 세타 엔진 충당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여기서 꼬꾸라지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자동차 시장 그리고 수소차 시장에서의 대장주로 거듭나고 있는 그 기업 속에서 현대차를 과연 빅베스 이슈 때 매도를 해야 하는가 매수를 해야 하는가 오히려 저는 이 타이밍에 가족분들께 매수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강하게 매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변곡점마다 이곳이 매도 타이밍인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바닥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장하는 섹터 안에 있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곡점,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이 뭐랄까요, 굵직한 기업의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어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 종목은 아니죠. 회사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LG화학한테는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약간의 주가에는 흔들림을 주는 이슈였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까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매수를 궁금하네요. 할 수만 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물적 분할 이슈이기 때문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IPO 예비 심사 이후에 그 시장이 평가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만큼 그 지분 중에 30% 정도를 지분 매각을 통해서 신규 자금을 투입을 받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회사를 새로이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증설할 것은 증설하고 이렇게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공모를 참여하신다거나 네. 뭐 결국엔 시장에 올라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 때문에 결국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 때 추세가 조금 꺾였던 한번 변곡점이 생겼던 그런 흐름이었겠죠. 하지만 IPO에 상장된 이후에 뭐 수주 잔고만큼에 대한 기대 평가가 확연하게 올라와서 뭐 따상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LG화학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불보듯 뻔한 시장인데 그때 왜 우리는 매수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곡점이다라고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온 이슈였기 때문에 또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흐름을 달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또 시장이 많이 오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의원님. 그 안에서 좀 더 차별화된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오늘 장으로 움직일 업종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섹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먼저는 항공 관련된 주인데요. 이제 항공 관련된 주가 오랫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이상 뭐 항공 운송에 대한 부분들,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리고 백신 또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가 서서히 반등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수송이나 운송에 대한 부분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가 좀 움직인 모습인데요. 먼저 몇 가지 종목을 좀 볼까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트를 보면 중공업 관련된 차트가 또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 하단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가 했는데 추가 하락이 나와서 바닥을 다지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차트에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리 이런 부분들을 나는 항공 관련 업계는 코로나 이후면 다시 돌아올 게 분명해라고 해서 대한항공을 코로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모았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굉장하게 1년 동안 모으는 거죠. 주구장창 모으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받았을 때 19년도 연초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배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 거잖아요. 1년 만에 2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금이, 나의 투자의 스타일이 이 정도의 투자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중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항공도 그렇고요. 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티웨이 항공과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까지도 좀 상승해주는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백신 운송 기대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나왔고 한번 재차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섹터는 곡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국제 네. 곡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치솟고 있고 또 한 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제가 밀가루 관련 업체들, 대한제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우바이오를 비롯해서 인바이오, 그리고 경농, 남해화학, 그리고 아시아종묘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모습이 조금 종목들마다 좀 있었습니다. 뉴스에 올랐기 때문이다라고밖에 좀 안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농우바이오, 인바이오, 남해화학, 아시아종묘 그리고 효성 OMB까지도 각각 기업들의 영업이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추세상 추세 하단부나 오랫동안 횡보를 지속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작년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도 네. 농우바이오를 추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를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한항공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놓고 너무 지루해서 팔아버릴 거면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고 기다렸다가 이와 같이 급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진득하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매수가 조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위원님,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식료품주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식료품주의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악재라고 받아들일까요? 어떡할까요, 위원님?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네. 식물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식탁 물가도 올라갈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전략을 쓸 거고요. 네. 뭐 동일한 가격의 용량을 줄이든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반대로 식료품, 내수, 음식료 네. 좋은 섹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에 대한 반증이 CJ 제일제당에서 그쵸, 나오고 그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식료품, 음식 관련된 주에서도 뭔가 옥석가리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제가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을 준비해 왔으니 그때 아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지주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주사요.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말에 배당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분 힌트를 드렸어요. 왜 힌트를 드렸냐면 지금 이 바닥 권역에서 12월 내내 이 바닥 권역을 잘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12월 24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심야 상담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가 참 예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시청자님들께서는 배당주 얘기하면서 두산은 배당을 지금 못 주는 상황인데 왜 하필 거기다 끼워 넣었냐라는 댓글도 좀 주셨는데 일종의 힌트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두산이 여러 가지 자회사들, 연결회사들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하고 오늘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뉴스가 조금 나오면서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가 되었습니다.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의 바닥 흐름 중에서 오늘도 12%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 앞으로 매각된 딜들이 종결된 이후에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이후 어떠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벌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추세 바닥이 올지 안 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이후의 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입니다. CJ 제일제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J 제일제당을 못 사신 분들은 CJ를 사실 만한 그러한 뭔가 브레인스토밍 네. 그런 이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족분들과는 이 권역에서 8만 원, 8만 500원 권역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다라는 부분을 노란톡방에다 오늘 인증을 좀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조금 지켜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승 기점이 오는 이마트 차트와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베스트 스탁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섹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운송에 대한 부분으로 항공, 그리고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 그리고 지주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형주와 지주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포인트를 제가 지난 주말 공개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튼튼한 유보금과 실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그 기업을 유지시켜 나갈 만한 실탄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따라서 기업이 나뉘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하게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산하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생길 텐데 그 기업들을 대기업들은 매입함으로 인해서 M&A를 통해서 살아남을 만한 여지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있다 해도 대기업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시장을 보는 눈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이 부분이 바닥인지 아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차원을 얻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명들이 궁금한데 일단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스포일러를 이미 가지고 내수, 소비, 식음료 이쪽을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CJ제일제당을 봤을 때에는 이미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두 브랜드 단일로 1조 원 매출을 달성한 그런 기업이죠. 말씀을 드릴 때에 CJ제일제당을 만두 기업으로만 볼 것인가, 냉동식품 기업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에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산 이외에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조미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핵산이 포스트 코로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활발한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매출과 영업 신장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만두 플러스 핵산 매출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쌍두마차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업들 결국엔 코로나는 아낄 것은 아끼고 소비도 덜하고 움츠려뒀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응축되고 기다리고 버티다가 빵 하고 터졌던 그런 부분들이 펜트업 수요에 있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가전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바꾸지 않고 기다렸었는데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의류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신경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활동,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회복된다 그러면 결국엔 의식주 중에 가지 않은 음식료 섹터는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동일한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마트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보셨고요.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추세 바닥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 추세가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꾸준하게 같이 공부하고 보고 오시고 노란톡방에서도 같이 이런 차트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참고하신다면 내수 식음료 섹터에서 오리온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차트 바닥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만 판단을 하신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제분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한제분도 밀가루 관련된 부분으로서 곡물가 상승은 하는데 미리 수입을 해 나왔던 재고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상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조미료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이미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과 동일한 종목들을 똑같이 말씀드렸던 데에는 CJ제일제당 이마트 차트와 유사한 흐름들이 오리온, 농심, 대한제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중에서 내수, 소비 그리고 식음료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먹을 걸 얘기를 하니까 좀 괴롭긴 하네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삼성펄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잠깐 흐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삼성펄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총보다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양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기업을 볼 때 공장이 있다면 공장 가동률을 보자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추려고 삼성펄프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공장 모두 다 90%대의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뭐 기업 내부적으로나 업황 자체적으로도 뭔가 상승할 채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가 마찬가지로 두산의 차트와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내년 3월까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트의 흐름상 차트 바닥에서의 접근은 저리스크, 리스크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흐름상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차트 흐름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이 왔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매도 자리는 장기 추세선을 찍거나 돌파할 자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갭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워낙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주식이에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시세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제가 그려드렸던 그 추세 따라서 한번 잘 보유해 보시자. 왜냐? 공장 가동률과 시총보다 더 큰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마트와 가장 비슷한 기업입니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네. 네, 이마트 차트와 신세계 차트를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차트고요. 신세계에서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를 일정 부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투박하게 네. 추세선을 그렸지만 이 추세선을 교차하는 부분을 원을 그려보고 이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횡보 구간 이후에 이 구간에서 상승을 시작한 그런 모습들이 차트상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차트도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넓은 추세를 보겠습니다. 넓은 추세를 보고 그 이후에 이 추세 하락 이후에 또는 이 추세 하락 이후에 이 횡보 구간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추세 하락 이후에 횡보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횡보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횡보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 추세선 교차점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그걸 좀 보신다고 한다면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비슷한 차트로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세계를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언택트, 컨택트 둘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앵커님 기억나십니까?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제가 꼭 공부를 안 한 데에서만 제가 아까 공장 가동률은 미리 생각을 해놨거든요. 네, 지금 머릿속에 핫도그가 떠오르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둘 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마트는 컨택트, 언택트 모두 다 할 수 있죠. 점포도 있고 ssg.com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의 지분 50%를 맞네요. 갖고 네네. 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호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마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신세계 그리고 나서 신세계는 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ssg.com의 그쵸.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컴. 하지만 그게 하나가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뭐죠? 신세계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약 438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따지면 지분의 네. 2.2%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늘 종가 84,90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평가액이 3,7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결국엔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차트도 예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내수와 소비가 증진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공주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신세계와 이마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큰 추세 하락 이후에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횡보가 이제 막 끝났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숫자를 보면요. 이마트는 20년도 총 영업이익이 2,1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44% 증가를 합니다. 21년도에는 75% 증가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2년도에 20%의 영업이익을 보이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도 총 매출액이 19년도를 뛰어넘은 그런 흐름입니다. 코로나의 악재를 언택트와 컨택트 플러스 알파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세계도 보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0년도 총 추정치가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느냐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성장치예요.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7억이고요. 올 20년도 4분기의 영업이익을 47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년도 총 영업이익이 적자죠. 마이너스 100억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총 영업이익 추정치가 3,500억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5조 7천억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8년보다는 많고 19년도보다는 아주 조금 적어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18년도와 19년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와 19년도의 신세계 차트를 봤을 때의 고점 영역이 40만 원대 그리고 35만 원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5만 원 권역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함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잡아서 이 기업이 그냥 단기 급등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올 기업인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때 내가 갖고 있어도 될 기업인가 대한항공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2배의 수익률을 냈던 것처럼 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의미 있는 비중을 실으면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기업과 의미 있는 비중이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루트로 이렇게 주식을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였고요. 신세계의 플러스 알파는 ssg.com 온라인 쇼핑몰이죠. 지분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입니다. 26%네요.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을 2.2% 갖고 있는데 적은 게 아닙니다. 약 438만 주를 가지고 있고 오늘 종가 84,900원을 대입했을 때 약 3,700억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전망이 밝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연이어서 매도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매도가 끝나고 외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의 주가는 결국 19년도, 19년도, 18년도에 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비중과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함께 고민해 본다라면 좋은 수익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자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에 의미 있는 비중까지 실으면 의미 있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